한국사회복지협회 회장 서상복입니다. 저희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주관하는 공감토론 원웨어 3차 토론회 사회적 가치 시대를 연다는 주제로 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최 측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것을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왜 이렇게 잡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19세기, 20세기는 경제적 가치 창출 과정에서 대혁신이 일어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 가치 시대가 20세기 말쯤 돼서 이제 피크를 이렇게 시기였다 볼 수가 있는데, 1980년대부터 경제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더해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이런 것이 이제 기업 측면에서 또는 이제 국제 사회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라는 게 1954년에 하워드 보웬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은 대학 총장. 이분이 이제 CSR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그때는 이분들이 잘 이해 못해가지고 이 사람 공산주의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이해 당사자 주의에서 기업 경영을 하는데, 이 주주만이 아니고 근로자는 물론이고 지역사회까지 이런 사회적 고려를 해서 경영을 해야지 중장기적으로 득이 된다. 또 최근에는 아예 이제 기업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CS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개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의외로 재계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1992년에 브라질 리오 대전으로 해서 세계 환경대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환경을 신경 쓰면 경제 발전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 가면서 정부 대표단한테 정부 입장이 뭐냐고 그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서 가급적 사인을 안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인을 보면은 이게 경제 발전에 손해가 난다. 근데 결국은 다 사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경제 발전, 환경, 사회 개발 이런 걸 이제 같이 하는 그가 이제 시작. 그때 이제 에젠다 21이라는 걸 했고, 그리고 96년도에 코펜하겐에서 사회개발 정상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새천년 개발 목표 이런 걸 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2015년에는 한국에 이제 박기문 씨가 사무총장으로 계시면서 SDG라고 지속가능 발전 골 17개 분야, 여기 바치도 있는데 여기 17개 색깔이 17개 분야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업 전략, 국가 운영 전략이 이제 경제만이 아니고, 경제도 중요해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다고 해서 경제적 가치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이제 사회적 가치를 얹혀야 된다. 그래서 급격한 이런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참석하신 네 분 전문가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네. 박 교수님은 사회학회 회장도 하시고 사회학회 이제 원래 교수신데, 제가 책을 가졌어요.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이라는
사회와 지속 가능한 상생 공동체를 위해서 그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건데요. 그래서 이분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입수해서 한번 보시면은 사회적 가치관 모든 게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권기준 SK SV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아마 재벌기업 중에 유일하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부사장으로 하시는데 권기준 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권기준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종수 한국 임팩트금융 대표이신데요. 지금 이제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오래 젊을 때 일하시다가 뜻한 바 있으셔가지고 이제 사회금융을 육성하는 대표 주자로 이렇게 뛰고 계십니다. 이종수. 안녕하세요. 이종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 사회복지협회 사회공헌센터 소장을 있는 우용호 소장. 네, 안녕하세요. 우용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토론하실 분들 마이크를 이렇게 켜주시면 오른쪽 걸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번 주제는 우리가 그 사회적 가치에 왜 주목해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를 순서를 아까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뭐 간략하게 뭐 이상 내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민 교수님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조금 전에 장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계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된 그 배경과 문제 또 상황이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는 역시 한국이 지난 60년대 이래로 정말 효율적이고 아주 급속한 경제성장 정책을 주도해 왔고 그 효과가 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국 사회는 기존 발전 모델의 피로 또 한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사회공동체의 위기가 양극화나 인자의 절벽 현상 같은 것 때문에 위기에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들 간의 각자 도생의 문화 같은 것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사회적 관계의 위기, 신뢰의 위기 같은 것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협하는 환경의 어려움도 지금 한국 사회가 상당히 깊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공동체적, 사회적, 또 환경적 위기가 사실은 지난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모델과 무관치 않다. 오히려 어떤 거의 대단히 깊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 발전의 동력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사회적 가치가 되는 시대적인 배경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여기 한 가지 좀 더 붙이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이 더 이 사회적 가치에 크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 보고 있듯이 이 코로나19는 단순히 건강 보건 상황의 느낌의 위협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가 가져왔던 어떤 그 발전과 상호작용의 패턴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도전하는 것이고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부분에 대응하면서 보여주는 일정한 효과도 사실은 사회적 가치와 매우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취약하고 깨지기 쉬운 이 상황을 어떻게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저는 사회적 가치가 아주 기묘하게
긴 흐름과 현 시점에서의 상황 모두가 지금 사회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홍기준 부사장님 기업 측면에서. 네, 저희는 이제 교수님께서 저희 한국 사회 특정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그냥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사회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저희가 특히 또 저희 SK그룹은 계열사 중에 관계사 중에 에너지화 관계사들이 크게 있습니다. 근데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플라스틱하고 탄소일 겁니다. 저희도 거기서 자유롭지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뭐 불평등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은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 이렇게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는 속도 대비 해결하는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은 정부나 NGO, 공공기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기업들이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 또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숨어있는 페인 포인트들을 찾는데도 거래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소비자 니즈를 알기 위해서는 소비자 조사를 했다 보면 지금 빅데이터 같은 걸로 해서 소비자들이 말을 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고 그런 기술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에는 자본주의는 주주자본주의, 그래서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미션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래서 주주만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행복을 창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를 고객, 구성원, 주주,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 이렇게 정의를 했고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창출하는 것이 저희 기업의 미션으로 그렇게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 가지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큰 변화를 보시면 특히 주주들인데요, 투자자라고 볼 수 있죠. 그분들도 예전에는 그냥 주주들이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투자한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거나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일 텐데, 최근에는 각 기업이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제대로 하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주주들 꽤 많고요. 특히나 최근 코로나 사태 지나면서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사이드에서는 배당은 됐고 고용을 유지하라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자본시장도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상 돈의 흐름이 중요한 곳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자본의 흐름이 어떤 시대의 흐름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수 대표님, 금융 전문가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금융에 대해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제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그 가치 기준을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치 기준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치나 기준이 상실된 그런 사회를 살고 있지 않나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많이 보면은 이기심, 집단주의 이런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좋은 가치도 개인의 이익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사회에서는 이 상생의 논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이 사회에서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가치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그 열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청년, 지방소멸, 상당히 많은 우리 사회 문제가 있고,
지금 ICT나 AI,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 같은 이러한 새로운 물질들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지 정말 모르는 어떤 희망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려가 되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환경과 이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치 기준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대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의미를 주지 않나, 또 지속 가능한 어떤 이 사회를 위한 열망이 이 사회 내부에 잠재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공헌 센터가 사회적 가치 부분하고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의원은 예, 사회적 가치 시대를 연다는 주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이제 글로벌한 국제 정세와 한국 사회의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SK에서 기업 입장에서의 그 사회적 가치가 새로운 경제 가치의 어떤 원천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올해 그 사회적 가치 시대를 연다는 주제인 이유는 지금 저희 그 한국 사회가 사회적 가치를 해야만 하는 어떤 기점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그 2019년 그 말에 저희가 그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바야흐로 그 개발도상국이라는 한국의 그 레벨에서 그 포용적 혁신국가로 선언하는 새로운 어떤 선진국가로 도입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98년도에 저희가 문민정부로 해서 시민사회 중심의 국가가 성립되면서 약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그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가치 속에서 새로운 기업의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정부의 그 사람들의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도래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OECD의 그 경제개발 지수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가 외국 그 북유럽 선진국가의 삶의 질 지수를 볼 때 노르웨이, 호주, 덴마크, 스위스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무적으로 핵심 포인트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예전에 2016년대는 공동체 지수로 나와 있는데 10점 만점에 0.2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2018년도에는 그 42 그 국가를 조사했는데 저희가 41을 그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소셜 포이전 부분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시사점이 우리가 시민사회라든지 건강, 그 다음에 그 안전, 이런 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특히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지수를 보이고 있어서 미래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저희 그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응집력, 그 다음에 연능성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넘어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미약한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 그 정부, 그 다음에 기업, NGO, 그 다음에 저희 사회복지 각계각층이 새롭게 미래의 한국 사회를 건설하는 데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주제로 가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걸 있는데 제가 이제 박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고 딴 분도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CSR을 처음 제기한 하워드 보웬 교수가 1950년대지만은 이거는 계산 공산주의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이렇게 하면 이 친구 사회주의자 아니야? 이런 얘기가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발전법이 몇 년째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은 경제적 가치를 이렇게 천박한 것으로 보고 사회적 가치는 이렇게 한 차원 높은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 간의 갈등이랄까 간극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거는 경제적 가치를 놓고 거기다 사회적 가치를 올리자는 거거든요. 일종의 선택이 아닌데 그래서 그 왜 우리가 이렇게 국민 의식이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여기에 대해서 양극화되어 있는지 이 해소책은 뭔지 우리 사회학의 대가이신 우리 박명규 교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그런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고 굳이 사회적 가치는 필요하다고 하면 보완적 또는 부수적일 수 있고 핵심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사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강한 데다가 어떤 그 공통의 이익과 공동체 전체의 삶에 주목하겠다고 하는 역사적인 노력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어떤 실험으로 나타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회 같은 곳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좀 오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 가치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국가의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과 시장의 어떤 효율적인 작동이라고 하는 두 축 이외에 사회의 영역에서 자발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작동하는 힘을 주목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산주의 모델 또는 자유주의 국가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사회 구성은 모두의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고 사회적 가치는 그런 측면과는 상당히 다르고 이것이 국가가 주도하는 것만도 아니고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에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새로운 어떤 그 실천들을 모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면 일종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강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국가와 시장이라는 양면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부와 개인, 국가와 시장 양면만 놓고 보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국가에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사실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이유 자체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만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시장이 공공성을 자연히 발현할 것이라고 믿는 것도 곤란하고 이 공공성을 시민과 사회의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각 영역들이 서포트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이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고 그 활동의 공간들이 정확히 뭘 말하는가를 인지하게 되면 저는 그 오해는 상당히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거기에 질문에 당신은 이제 물질주의자입니까? 이런 질문인데 한국은 제 기억에 거의 60%가 나와요. 60%가 나 물질주의자입니다 해요. 근데 선진국 중에서 가장 물질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이게 한 30몇 % 나오고 영국, 스웨덴은 뭐 10% 내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국민들이 아직도 경제 발전, 그러니까 잘 살아보자. 그 돈을 벌어서 이제 잘 살아야지 경쟁에서 이겨서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사고관이 굉장히 높다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박 교수 말씀하신 게 결국은 사회적 가치가 이제 시민정신의 기본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서구 문화에서는 시민정신이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민주주의 기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가치, 시민정신, 민주주의 이게 다 이제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공산주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국민들 자체가 너무 이제 물질주의적인 거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 얘기를 자꾸 해서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한번
네, 우리가 뭐 물질주의다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과거 6.25 이후에 저희가 빠른 성장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고 하여서 사람들의 어떤 경험과 뇌 속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잠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들이 미국과 비교할 때 좀 많은 비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이 그런 어떤 사회적 나오는 거에 대한 어떤 제가 사실은 2000년 초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사회연대은행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아주 매우 혼났습니다. 그때 뭐 사회주의자라고 오해받으셨죠? 거기까지가 연대까지 들어가니까. 연대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건수 사회주의자. 네, 그래서 상당히 이거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후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니 이제 이런 그런데 자본주의가 그 경쟁과 시장의 이제 그 논리로 작동이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거든요. 장점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그거에는 반성으로 무슨 공동체 자본주의, 무슨 따뜻한 자본주의,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크리에이티브 캡italism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사회적 가치가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새로운 물결과 무관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가 시민 정신의 기본이 되고 또 자본주의에도 이제 그런다. 네. 일단 말씀 웃으시면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사회 혁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도 사회 혁신적인 방법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제가 지난 10월 말에 목요일 스탠퍼드 대학에 갔어요. 스탠퍼드 대학이 2006년인가요?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사회혁신 센터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라는 개간들을 해서 이 사회혁신 분야에 하버드 비즈니스 경영 분야에 이게 중심을 두듯이 사회혁신 분야는 그 책이 지금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탠퍼드가 지금 그 사회혁신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스탠퍼드는 사실 3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의 중심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술혁신 그러니까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한테 돈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회혁신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회혁신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한테 소셜 벤처 캐피탈 형태로 해서 돈이 글로 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시장 주도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적 기업을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방 정부가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정해요.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 무슨 세제 혜택 이런 거 줘요. 그래서 제가 2001년이니까 그때 이제 스탠퍼드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나라 테헤란 밸리 그게 이제 어떻게 했는지 이제 연구 결과를 전문 교수와 같이 발표를 하면서 한국은 벤처 기업을 정부가 정한다 했더니 코미디가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웃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법이 아직도 계류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법을 보면요, 발전법이 전부 다 뭐하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혁신이 되는데 정부가 지원하면 그런 식으로는 사회혁신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회혁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 또 좋은 사례 같은 거 뭐 있으시면은 좀 그 사회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이렇게 연결돼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저 기업을 먼저 권기준 부사장님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전 세계를 찾아보면 좋은 사례들은 많을 텐데요. 저희는 저희 그룹을 불러주신 만큼 저희 SK그룹이 어떻게 하나 그 사례를 가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과거의 사회공헌을 어떻게 하냐면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장학 퀴즈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고등교육재단에서 장학생 선발을 사회에서 유학하고서 돌아와서 한국 사회 발전하게 하셨던 걸 선대회장님 때부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후에 우리나라 조림 사업 이런 거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소셜 밸류 1.0 시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때는 사실은 기업의 그 이 잉여를 갖고서 사회공헌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낸 세금을 갖고 정부가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010년대 전후로는 어떻게 좀 디벨롭이 됐냐면 저희 소셜밸류 2.0이라고 부릅니다만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사회적 기업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야말로 사회 문제 해결을 미션을 갖고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탄생한 그런 조직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그 사회적 기업들이 보다 많은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런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작년 2017년, 18년경부터 이제 SV 3.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더블 보텀 라인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트리플 버텀 라인이라고 이제 네. 더블 버텀 라인이 있어요. 네.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보텀 라인이 그 과거의 그 재무제표에서 탑라인, 바텀라인이 이익이지 않습니까? 더블 보텀 라인은 거의 다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 가치 EV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하나 바텀 라인 또 있는 거죠. SV. EV와 SV를 동시에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영리 기업들도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과정상에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DBL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만큼 창출하고 혹은 훼손하고 있는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화폐화 기준에 측정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드라이버를 걸기 위해서 각 관계사들 KPI 50%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사들도 보다 열심히 그걸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SB 3.0이 진행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이제 기업을 하니까 사회 혁신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의용호 소장, 네. 그 작년에 우리가 지역사회공헌 기업 인정제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죠. 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회적 가치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회 혁신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저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그 홍콩과 영국 그다음 미국 사례를 토대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라는 것을 새롭게 제도화해서 그 정부와 그다음에 저희 사회복지협회와 같이 실천하는 사례를 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 있는 분들이 예전에 이제 인증이라고 하는 그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인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개념은 저희가 사회혁신이라는 것이 이제 그 실천하는 자에게 있어서의 그 어떤 성공 사례가 많이 좀 전에 SK 사례처럼 있는데요. 이것을 사회적으로 좀 인정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하는 우리들 그 예전에 그 상부상조 정신에 의거해서 지역 마을에서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좋은 대학 가면 칭찬해주고 그런 어떤 미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자체나 그다음에 사회단체,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저희 이런 사회 기관들이 함께 축하해주는 또 주민들이 축하해주는 그 기업들의 좋은 사회혁신 사례를 발굴해놓은 어떤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작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시행된 취지는 단순히 예전에 그 인증을 줘서 어떤 자격을 주는 서티피케이트라는 자격증이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기업이나 혁신적인 사례를 발굴해내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는 실제적인 리얼 데이터를 두고 우리가 학습하는 조직을 만들고요.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의 좋은 혁신 사례를 전파하는 어떤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2회째인데요. 올해는 좀 더 다각적으로 전체 사회 구성원이 한번 참여를 해보자 해서 지금 이제 각 그 지역의 어떤 대학이라든지 병원, 사회단체, 이번에 코로나 이슈 때도 많은 병원이나 지역의 땀 흘리고 봉사했던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런 단체들을 발굴해내서 우리 전 국민이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좋은 사회혁신 사례를 알리고 전파하고 그것을 배우고 학습하고 우리가 더 나은 그 내일로 또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 이중수 대표님, 전 세계적으로 사회혁신을 촉진하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임팩트 금융이라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늦고 그런데 한국은 이게 전부 다 이제 막 정부한테 기대는 그 버릇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감히 이걸 이제 뭐 이제 협회도 만드시고 하시는데 한국 사례 또 외국 사례 비교해가지고 어떤지 또 어떻게 해야지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사회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임팩트 금융이 거론이 됩니다. 그 임팩트 금융은 그 자체가 사회혁신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혁신을 만드는 많은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2000년 중반서부터 글로벌하게 이러한 그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고 그곳에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투자자라든가 아니면은 금융 기법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영국에서 실험한 소셜 임팩트 본드라는 그 개념이 상당히 금융인데 이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돼요. 그래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금융의 첨단 산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오면서 뭐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남아시아 같은 이런 좀 개발도상국에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금융 기법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고 그 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이제 배출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정부가 주도를 해서 만들다 보니 이게 많이 행정적인 것과 실적 이런 것에 상당히 중점을 뒀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것을 벗어나서 많은 이 IT라든가 아니면은 상당히 혁신적인 체계를 가진 그런 것들을 활용한 이 소셜 벤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투자하는 이 사회적 금융, 옛날에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임팩트 금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임팩트 금융이 사회적 금융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가 아니고요. 최근에 아마 미국이나 이제 유럽 특히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소셜 파이낸스라고 시작을 먼저 했다가 미국도 아마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이 소셜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네, 그래서 임팩트를 말을 쓰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임팩트 금융이라는 말이 있었고 락펠러 재단이 2007년에 임팩트 투자라는 거를 또 쓰기 시작해가지고 임팩트라는 말이 좀 많이 쓰이고 있어서 이 임팩트 금융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모토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금융을 유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주제에 관련된 그러한 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로 끌고 가고 있는데 좀 더 혁신적인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는 그 민간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 아까 소셜 임팩트 본드 얘기하시는 SIB 제가 이게 멋있는 거 같아가지고 7, 8년 전에 뭐 작은 이제 책자도 소개하는 책자도 쓰고 경기도에서 이걸 한번 하라고 제안을 했더니 뭐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다들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서울시가 먼저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자기가 또 하겠다고. 내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되기 전에 지속가능 경영재단 이사장이라는 걸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재단
재난법인에서 해본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800명을 경기도에서 리스트 줬어요. 그 중에 20%를 1년 이상 자립을 시키는, 그러니까 160명. 근데 이제 15억이 이제 그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그럼 15억 얻는데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종수 회장님을 알았으면 거기 가서 15억 좀 내달라고 간단히 할 텐데. 그래서 그거 그때는 없어.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그 기금본부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좀 했더니 그날 한참 며칠 후에 이제 회의도 하고 전화했나 봐요. 근데 자기는 투자가 기본이 100억 단위래. 여기서 15억이면 못한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어렵게 해가지고 심지어 제 친구한테 300만 원 투자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성공을 했어요. 지난 주일에. 그래서 제 친구 만났더니 야, 그 300만 원 내가 투자한 거 원금 받고 거기 얼마를 더 받았다고 아주 즐거워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그런 임팩트금융 시장이 있으면은 그런 시장에서 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뭐 SIB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설명하는데도 힘들고 그래서 여하튼 어렵게 했습니다. 이제 금융계, 재계 또 공공 부분에서 사회혁신과 관련해서 실제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 보시고 우리 박 교수님이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현장에 계시는 또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나 좀 덧붙이고 싶긴 합니다. 사회적 가치도 그렇거니와 사회혁신도 이게 어떤 그 단일 프로그램 내지 단일 프로젝트화해서 어떤 계측하고 이게 몇 퍼센트 달성을 했다 이런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저는 조금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회적 가치도 그렇고 사회혁신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방임해가지고 그냥 도덕적이고 이 당위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기획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게 어떤 그 정책 프로그램으로 되어서 매년 이제 점수가 매겨지는 부분이 되면 일정 부분은 그것이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혁신의 동력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적 자율성이나 어떤 그 주체적인 참여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창의적인 발상들이 그 동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프로그램화할 때 생겨나는 그 장점과 단점을 항상 예의주의하면서 조율해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그 사회혁신의 그 힘 또는 지금 사회적 가치라고 총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난 그 역사적인 유형을 이렇게 보면 한 3개 정도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중에 정부가 상당히 그 부분을 서포트하고 기획을 하고 하는 이게 이제 영국이 어떻게 보면 폰드가 사회청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공공 재정을 통해서 이렇게 뒷받침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아까 서 회장님 말씀하신 그 미국의 서부 쪽이 그 실리콘밸리나 이쪽이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그 힘을 발휘했지만 사실 이 테크놀로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보면 서구가 가지고 있는 히피 문화적인 전통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성적이고 자발적이고 우선 기성의 어떤 그 문화나 어떤 국가의 통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삶, 새로운 발상, 새로운 창의 이거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그 문화가 기술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사실은 서구의 그 강한 혁신을 만들어냈고 이건 새로운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죽을 수긴 했습니다만 이태리가 오랜 동안에 그 마을과 협동조합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나 협동조합 전통이 강했던 곳들은 그 부분, 그러니까 이게 중세로 보면 길드나 장인이나
또는 지방의 어떤 지방적 문화, 종교 문화 이런 형태의 힘이 존재하던 사회적 자본 이게 기초가 되어서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어느 하나를 꼭 옳다, 타당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다 그 사회의 그 조건을 가지고 해야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 하나는 혁신을 위해서는 어떤 단일 주체와 어떤 아주 깔끔한 프로그램화해서 얻어지는 성적표가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참 말하기 어렵지만 그런 그 창의와 개선과 때로는 실험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또는 그런 환경을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코로나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그 부분을 일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획된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거기에는 기업, 정부, 선거, 종교, 학교, 시민 다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혁신의 총괄적 인프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개별 주체, SK나 각 개별 주체에서 하는 역할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고 서포트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그런 어떤 총괄적인 유연하고 창의적인 그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계속 주의해야 이게 그냥 어느 날 정치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막 말씀 들어보자 이게 무슨 정부 프로그램이 돼서 기대했던 성과와는 별도가 된 그런 일이 좀 방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역시 사회자답게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데 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이 세계 주도권은 사회학자가 아니고 경제나 경영하는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도 측정을 해야 된다.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록펠러 아까 말씀하신 록펠러 파운데이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대세가 그걸로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SK에서 사회적 가치 4조 창출하셨다. 올해 2년째 저희가 그 측정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네. 올해 한 10조 정도고요. 10조, 미안합니다. 4조를, 10조를 4조를.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건 SK가 아니고 중요하다. 그런데 야, 그 4조, 그래서 그런 숫자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서 지금 박 교수가 얘기하신 그런 정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통을 만들어가는 이게 두 개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정수 대표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사실은 이 사회적인 인식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 얘기하시는 그 인식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감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좀 이렇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툴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걸 측정하고 평가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느 국제 컨퍼런스를 가더라도 이 임팩트 메저먼트가 거론이 안 되는 그런 국제 컨퍼런스가 별로 없는 걸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렵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방법론을 개발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런 거야말로 민간이 할 수 있는가,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이거를 사실은 정부가 서포트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모든 조직이 만들어내는 이 사회적 가치는 어떤 면에서는 이 정부가 예산으로 커버해서 풀어야 될 숙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컴펜세이션,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SK에서 지금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 만들어가지고 그 인센티브 주고 SPC 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업이 할 일은 아닌 거죠. 그건 정부가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정부가 그 가치에 대해서 보상을, 예를 들면 이 탄소 배출권처럼
보상을 해주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 민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개발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협회가 이제 반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지역사회공헌기업 인정제를 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었는데 금년은 저희가 이제 표준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표를 좀 정교화하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같이 이렇게 중간쯤 되는 기관, 정부가 직접 보면 또 병직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SK 좋은 일 하시는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SK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지표를 개발하는 건 그런 거 하는데 SK가 되게 지원금을 주는 건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저 우영호 소장 우리 저 평가 지표 개발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그 평가 지표 개발하는 부분은 올해 그 표준협회와 같이 우리나라의 그 K 모델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만드는 그 유력 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이제 여태까지 나온 토론 내용에서 그 SDG의 그 국제 개발 지표라든지 IS 26000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CSR 지표와 그다음에 한국적인 정서를 감행한 저희가 작년도에 그 사회공헌 빅서를 통해서 사회공헌 대한민국 지원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서에 맞는 지역사회 중심의 이제 사회공헌 지표를 만들어서 총 4개의 분류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 중견기업, 그다음 대학, 그다음 소상공인에 맞게 그 실정과 기업의 특성에 맞게 지표를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거가 이제 그 균형점을 맞추는 지표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종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록펠러 재단에서 이제 후원을 해서 만들었던 B컵인지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전 세계 좀 사회적 책임 지표로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국형도 세계화가 될 수 있다는 그 목표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제가 C마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베이스에서 지역사회 NGO와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해서 정부와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만드는 그런 어떤 사회적 성과를 측정해서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표로 새롭게 개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각 영역에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오해될까봐 저는 SK 지금 하고 있는 그 사회적 가치 측정 부분 처음부터 많이 참여를 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회복지협에서 어떤 그런 매저먼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저는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 가치를 일정하게 실현하는 어떤 이니시에이션이고 사람들을 가시화해서 그쪽을 끌고 가는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약간 우려를 했던 것이 우리 사회가 늘 지금도 그렇듯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의 역사적인 유형 경로를 한국은 어느 쪽으로 갈까를 생각해 보면 한국은 자꾸 하다 보면 국가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이면 그냥 정부가 정책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정부 주도 경제 운영을 오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는 정말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고 남들이 보면은 정말 한국은 좋은 아이디어 그냥 빨리 한다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아까도 초기에 나왔듯이 경제적 가치 중심의 이 성장주의 또는 그 속도주의, 이 효율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너무 사야만 이 부분을 극복할 21세기의 새로운 비전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 가치 문제의식에서 보면 이게 정부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꾸 회귀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협회라든지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 그런 제3섹터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점에서 정말 SK나 목지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수치화 또 계량화가 중요한데 그래서 또 너무 무리하다 보면은 이게 뭐 이상한 괴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말이 전도되지 않게 이렇게 두 가지 균형을 잘 갖춰야 된다. 이렇게 자꾸 네, 말씀드립니다. 측정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그 유명한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될 수 없다는 말이 있고요. 네. 저희가 측정하는 이유는 등수를 매고 줄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요. 우리가 현재 어디 있는지 기준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걸 갖고 우리만 꽁꽁 싸우고 있을 생각 전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그다음에 글로벌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재무회계 기준이라는 것도 재무적인 걸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근데 그것도 결국 합의거든요. 합의. 그 합의를 지금 한 100년, 200년간 이뤄온 거 아니겠습니까? SV 측정이라는 것도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결국엔 합의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고 있지만 국내 공기업 연합체랑 같이 또 협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구글 자산관리감독위원회인가 거기서 이제 중국의 국영기업들과 측정 관련된 거를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럽에 이제 본체를 두고 있는데 Value Balancing Alliance라고 해서요. 이 화폐화 측정을 표준화해보자라는 자발적으로 민간 기업들의 모임이 작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창립 멤버로 참여를 하게 돼서 지금 부회장실을 맡고 있고 거기서도 글로벌 화폐화 기반의 글로벌 측정 모델 표준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공공기관이라서 매년 경영 평가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시설은 3년마다 경영 평가하는데 보통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데 이런 거 왜 해야 되나 싶은데 지나가 보면은 마이너스보다 득이 훨씬 많아요. 안 받는다면 경영이 굉장히 이제 해이해지고 그래서 제가 복지 시설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거 직원들 몇 안 되는데 그러면 경영 평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면은 상당히 경영이 느슨해질 그게 많고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수치화해야 되고 그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감이 중요해요. 저도 이제 학생들 이제 뭐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는데 결국 얘가 A 학점 자격인데 B 학점 자격은 제 머릿속에 감으로 나오거든요. 이 숫자를 더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A 학점이다 해서 이제 숫자를 제가 해서 거꾸로 해요. 우리가 이제 인사위원회도 해서 하면은 이 친구가 누가 1등인지를 토론해서 먼저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위원들이 점수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개별 하나하나 점수에서 더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도 감과 계량화 이게 이제 같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콜렉티브 임팩트. 우리나라 적절한 표현이 없어지면 협력의 힘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이제 2011년에 크레이머하고 카니아라는 사람이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아티클을 낸 게 이제 히트를 쳐가지고 어쩌면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일 할 때 기관이 혼자 하는 것보다 일관된 기관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거를 isolated impact라고 그러고 협력해서는 collective impact인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그 파장을 일으킨 거는 특히 이제 사회 프로젝트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기관들이 이제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필요로 이제 느껴서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도가 이제 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회복지 협의회 회장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4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뭐 사회복지 분야도 시설도 많고 여기에 관심되는 뭐 정부 프로젝트도 있고 그것도 정부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기업들 뭐도 있고요. 또 개인들 뭐 관심사도 있고 그래서 이걸 잘 합쳐서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실천을 하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까 정부주도 경제, 우리는 이제 군사 문화가 이렇게 톱다운 협력 굉장히 다 이게 되는데 수평적 협력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이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굉장히 이질적인 주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많이 해보신 누가 제일 많이 해보셨나? 우리 이정수 대표님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한이 많습니다. 예, 저하고 비슷하네요. 그 야구 구단의 구조를 보면 예. 거기에 이제 감독이 있고 예. 코치가 있고 선수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감독은 벤치에서 이 플랜을 하고 이렇게 경기를 계획하고 이끄는 사람이고 선수는 구장에서 뛰는 사람이고 코치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야구장의 정부와 민간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뛰는 거예요. 그 역할 분담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 그 정부가 너무 계속 되는 건데 너무 나서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좋은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나서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 일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고요. 또 정부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금이 많이 유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대중한테 전파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우리가 사회 가치를 이야기하고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이 사회 이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민간이 제일 잘 알고 그걸 수행하는 기관들이 제일 많이 아는데 그분들이 이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가 거기서 가이드를 주고 잣대를 주는 순간 그게 행정적으로 관료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와 민간과 기업이 어떤 이 적절한 어떤 역할 분담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이크로 크레딧이 미소금융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각 이 지자체에서 사회투자 기금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무산됐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민간이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정부가 유입되면서 그거를 확장하는 이 과정에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렇게 변질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사회적 가치 기본법도 상당히 이런 이 정부와 민간의 어떤 역할 분담, 파트너십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그 역할을 할 것이고 민간에서 그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부 역할이 필요한 건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제 제가 왜 위에 있다고 이렇게 지시를 하려고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하고 경제 발전 과정도 비교해 보면요, 일본은 재계하고 정부가 완전히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 1대1.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 주도 경제를 해가지고 정부 항상 우위예요. 근데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나서도 그 전통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들어가면은 자기가 뭐 다 해야 돼. 옛날에 뭐 미소금융 정부 돈 한 푼도 안 냈거든요. 근데 그거 다 거기
요즘 같은 기재부 그 금융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를 좌지우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자기네들 놔두면 경쟁도 하고 좋을 텐데 그거 하시는 분이 아주 좋겠대요. 돈은 지금 민간 마이크로 크레딧 전부 죽었죠. 죽었어요. 네.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원을 공급하는 게 재벌 또는 금융 회사들인데 그 사람들 안 했거든요. 아니 그 재벌 미소 금융 미소들이 각각 있으니 각각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재원이 유입이 안 되면 고갈되는 거죠. 아니면 정부에서 조금씩 주는 그 돈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뭐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간 마이크로 크레딧이 2000년 초반에 출범해서 2000년 말 정도 되면은 거의 고사하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기준 부사장님께 제가 이제 질문을 앞에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SK가 이제 이쪽 분야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SK는 돈도 있고 인재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하고 협력 안 해도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SK는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실 때 정부는 어느 정도 웃겨주고 다른 이제 NGO라든지 이런 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SK 그 경험을 통해서 한번 콜렉티브 임팩트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감히 민간을 정부께 어떻게 안 되나? 그래서 정부는 정부가 이제 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적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사회적 기업이다. 그 생태계를 만들고 활성화하는 거에 우리 기여를 하자라는 측면을 2010년 전후로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우선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이스트 같은 곳에 사회적 기업가 MBA 프로그램을 몇 년간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 외 유수 대학들과 이런 과정들을 개설해서 그 인재 양성 쪽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들이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그 산하의 행복나래라고 그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른 사회적 기업들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들도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이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금융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금융권들과 이렇게 같이 그 펀드를 만들어 갖고 사회적 기업 투자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돈도 돌고 인재도 돌고 상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또 하나의 사례로 저희가 행복 얼라이언스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어떤 공통된 사회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그 뜻을 같이 하는 이거는 공기업도 될 수가 있고 민간 기업도 될 수가 있고 그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얼라이언스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결식아동 문제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그 결식아동들한테 도시락을 제공하는 그런 걸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자체들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방식은 자유롭습니다. 나는 현금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자사의 상품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뭐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 한 51개 기업들이 그 연합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거는, SK는 물론 여러 이제 대학하고도 협력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SK가 딱 주도권을 쥐고 거기에 이제 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는 그게 아니고 상당히 이제 비슷비슷한 이런 기관들이 같이 뭘 해서 이제 완전히 파트너로 하는 건데, SK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있어요. 누구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돈도 있고 인재도 있고 뭘 하니까 그 많은 사람 들어오는 거라서 콜렉티브 임팩트를 한 가지만 제가 오해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그 사회적 기업 생태계는 뭐 사회적 기업 생태계건 방금 뭐 행복 얼라이언스건 저희가 이제 판을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전면에 절대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의 참여자라는 건 NGO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 그 경쟁력 강화와 행복나래 거기도 사회적 기업이고요. 거기가 하고 있고요. 펀드는 이제 펀드가 이렇게 설립이 되면 운영사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 발언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인재 양성 쪽은 대학에서 순수하게 또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고 행복 얼라이언스 또한 그 얼라이언스 자체가 주체입니다. 저희도 하나의 참여사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콜렉티브 임팩트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 논의의 맵에서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예컨대 SK가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SK가 다양한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를 정부처럼 네트워크해야 되고 콜렉티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근데 이제 그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부분에서 주는 영향력은 저는 꽤 크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이 이 사회적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주체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그 힘이 있는 곳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과 행정력과 무슨 뭐 법령 제정력 이런 힘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정부와 대기업이 사실 그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다들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그 일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단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힘이 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제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국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런 것이 가능한 어떤 그 장과 생태계를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그것이 다른 주체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그 의미 있다.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참여하면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그 컬렉티브 임팩트와 관련해서 보면 이게 이제 정부와 대기업은 당연히 해야 될 몫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또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공적이면서 나름대로는 임팩트가 있는 그 기관이면서 스스로 이 일에 그렇게 주체라는 느낌을 못 가진 단계도 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세 개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학교하고 종교기관하고 노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기도 하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가보면 정말 무엇을 우리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무엇에 우리의 정책과 그 실천의 최종 고를 삼을 것이냐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데, 사실 그 가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가 여전히 각자 도생이고 경쟁주의고 물질주의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한국 사회의 그런 좀 탈물질주의적인 가치들, 그런 사회와 공생과 공유의 가치 같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은 학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학교야말로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으로나 돈과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교육과 팀침으로 실현해야 될 굉장히 큰 주체고, 노조도 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의 하나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노사의 문제, 노노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 일자리와 공생과 공유를 위해서 이 부분의 어떤 창의적이고 새로운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역할을 저는 당연히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종교기관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그런 이 컬렉티브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주체들의 좀 적극적인 역할도 논의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기업은 당연히 이제 중요하고 또 힘도 있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학교, 종교, 또 노조, 이제 유럽에 가면은 노조가요 사회복지 부분에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노조는 자기 권익 향상 그거 한 90% 거기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종교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포교 활동, 물론 포교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여기도 그 종교계도 이제 종교계 사회복지 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하고 좀 협력을 해가지고 공동 사업을 추진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러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학교도 애들 뭐 가르치고 뭐 학위 주는 것만이 아니고 학교가 지금 특히 대학 같은 거 초등학교 이런 데도 마찬가지야. 애들만 딱가리 그 시설이 그냥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도 사회에 이제 공헌할 게 이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아까 좀 나왔습니다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좋은지 우 소장 먼저 좀 얘기해 볼까요? 생태계 쪽에 이제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각 주체들과 그다음에 이제 행동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생태계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듣고 영어로 뭐 이코시스템이라고 뭐 다 알고 있고 뭐 생태학이라고 하는 이콜로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사회하고 경제 분야에서 많은 그 이론이 이제 이론 쪽이다 보니까 자연과학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용어와 워드를 많이 차용해서 쓰고 이제는 이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모두 이제 그 학제 간의 융합이 있듯이 용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생태계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생태계의 이제 순환과 생태계의 이제 균형점인데요. 그래서 생태계에서는 이제 이퀴블리엄 이제 이코시스템이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제 그 아마존 같은 우리나라의 거의 50배가 넘는 그 생태계가 자연 생태가 조성이 될 때는 사실은 그 인간적인 어떤 그 문명의 이기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암컷과 수컷의 어떤 조화로운 나무가 서로 음달과 양달을 만들어주면서 그 다음에 O2와 CO2를 내보내면서 생육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시대에서 지금까지 그 아마존이라는 어떤 생태계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도 만약에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문명의 발달이라든지 산업화로 인해서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인위적인 조건이 없었다면 인간 생태계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자연에서 배운다고 하듯이 지금 다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어떤 사회 발전이나 경제 발전과 사회 가치를 공동으로 가져간다는 그 취지가 바로 저렇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나 또 오늘 그 SK의 그 기업 사례와 같이 선도적인 리더십을 하는 어떤 그 주체, 그 다음에 저희 어떤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다음에 아까 학교, 종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세 가지 방향에서 저희 생태계가 그 자연에서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이 사회 안에서도 그 사람을 육성하는 그런 어떤 체질이 이제 새롭게 변해야 될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마물 시대를 돼서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 사회로 그 도래하고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시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육성하는 일에 사회혁신가를 육성하는 일에 좀 그 생태계 조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사회적 자본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공공기관의 초기 역할은 SOC라고 해서 사회의 어떤 그 간접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국민에게 싼 가격에 철도도 이용하고 전기도 이용하고 수도를 쓰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도 이런 생태계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시대에서 어떻게 사회적 자본을 창출해낼 것인가 하는 거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 번째로는 이런 어떤 자본과 사람의 그 인프라가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작동될 수 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에서는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다고 해서 수컷이 암컷을 저해하고 수컷 위주의 힘의 논리로서 사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사회 안에 그 자연계 안에서는 암수 동일, 그 다음에 각자 역할에 맞는 자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생물이 죽어갔을 때는 지금 뭐 바이러스가 우리 뭐 생태계를 위협하는 그 요인으로 잡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곰팡이나 균이라는 분해제가
그 생물을 다시 또 원점으로 에너지를 순환시켜서 생산자가 먹을 수 있는 에너지 순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생태계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자연에서 배우는 생태계이듯이 각자 역할에 맞는 그거를 추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태계의 주요 기체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이라든지 자본,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동일한 거에 대해서 합일점, 공동된 합의를 갖고 앞으로 특히 한국 사회는 이런 어떤 시험대에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교수가 말했듯이 그분은 이제 책상에서 경제학 이론에 수치화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빈곤 국가를 찾아다니면서 7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사회 빈곤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사회 개발을 통해서 우리 국제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을 사회적인 실험의 자리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태계에 대해서 혁신적인 또 실험적인 그런 조성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수 대표님 간략하게 제가 또 질문 들어온 게 있어요. 시청자들 그것도 또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생태계 구축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얘기할 때 저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그 가장 큰 생태계 중에 하나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 사회적 가치를 그 누군가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 정부 공공기관에 뭐 사회적 가치 창출한 거를 경영 평가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확장시켜서 모든 이 사회의 조직들이 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서 평가 측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가 이제 두 번째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러한 이 사회적 가치가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주식 거래가 되어지듯이 사회적 거래소를 만드는 것도 지금 몇몇 나라에서 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야기들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사회 성과 인센티브 프로그램,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말씀들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기업이 할 일이라기보다는 정부가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고요. 저희가 그거를 제도와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5년간 실험을 해왔고요. 또 앞으로 또 몇 년간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태계들이 잘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게 억지로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안 될 거고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그래도 뭐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기업이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게 방금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융입니다. 금융. 그 투자가 여기 들어와야 되고 투자 자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밸류에이션이 가능해져야지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그것들이 사회적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화폐에다는 측정이 돼야 되고 그게 합의가 되고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보다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예, 뭐 저는 그 사회적 가치의 좀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많이 얘기를 배웠지만 공유지가 갖는 가치, 공유지가 정말 줄 수 있는 새로움에 대한 각성이 참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그러면서 공원이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살려주는가 하는 것도 절감하고요. 저는 얼마 전에 미국의 하버드에 잠깐 가 있었는데요. 거기 새로 건물을 가장 중요한 곳에 지어갖고 가장 좋은 건물의 1층 그냥 가장 좋은 공간이 퍼블릭 코먼으로 열려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오가는 사람 누구나 와서 거기서 그냥 소파에서 쉬고 뭐 자기가 먹어도 되고 화장실도 가고 일종의 공유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저는 혁신과 가치라고 하는 것이 기획되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인프라와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저는 일종의 생태계 창출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모든 게 자꾸 사유화되고 개별화되는 곳에서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공유지, 의미 있는 커먼스들을 좀 더 만들어내는, 그게 뭐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고 어떤 제도적인 곳일 수도 있고 사이버 스페이스도 있을 텐데, 그런 유형의 커먼스를 좀 더 확장시키는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제에 대해서 토론이 끝났는데 지금 시청자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와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 자기가 답하고 싶으신 분 제가 강제로 안 할게요. 하신 분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사회혁신하고 관련해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등 우리나라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혁신 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지요.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 이념에는 모두 동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는, 그럼 우리가 쭉 얘기했으니까 이건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 각 주체들의 역할은 기존 운영 방식과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요?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협동조합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반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좀 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 방안은, 여기까지 먼저 하고 우리 박 교수님 이 중에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네. 구체적인 부분은 다른 말씀해 주실 것 같고, 글쎄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 지금 절감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감염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역으로 말하면 이웃의 건강이 내 건강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이타주의와 이기주의가 이게 꼭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배려하고 같이 사는 것이 결국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는 여전히 그것을 100% 확장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각자 도생의 그 방식과 마인드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새롭게 깨닫게 된 이 같이 살고 지역이 안전할 때 개인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그게 이제 상생과 어떻게 이게 공유의 가치일 텐데, 그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게 작지만 굉장히 큰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공동체 의식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외국 같은 사재기하고 이제 노인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근무자가 노인들 다 버리고 자기 살라고 도망가 그러는데, 우리는 그 비슷한 것도 없었습니다. 사재기도 없었고요. 정말 어려운데 다 협조하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지역복지 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머지 질문은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의 법적 제재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서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일까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나요?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며, 측정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요? 공급자 중심의 가치 측정에 치중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로 알려진 SVI는 사회적 기업 위주의 지표인데 사회복지기관의 사업,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이거 갖고 한 2시간 더 토론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뭐 생각나시는 대로 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 저 아까 질문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은 사회 가치는 어떤 뭐 NPO나 기업이나 정부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일반들한테 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또 가치는 사실 어떻게 일반이 참여하는 사회 가치가 제일 크죠. 예컨대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을 소비한다든가 아니면 환경과 관련해서 자그마한 것을 실천하는 것도 예컨대 이제 분리수거를 적절하게 하는 것도 엄청난 이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사회가치가 어떤 집단과 기업과 정부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든 이 사회 주체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가치 측정 주체에 대해서는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예컨대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 이 육성법이라는 게 고용부가 주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가치의 측정이 꼭 그 고용 일자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 기준은 다양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나오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회적 지금 사회적 가치 육성법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의 큰 이 장애 요인은 일반 사람들의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았다. 그게 꼭 정치권 여의도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들의 어떤 이런 의식이 많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그런 법령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 가치가 정말 이 선택이 아니고 이 필수 과목이다라는 그 의식을 국민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직과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을 때에 이런 어떤 이 가치 중심의 사회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사회적 기업 주관 부서가 고용노동부가 돼서 그 지원 내용을 보면 인건비를 보상해줘요. 그러니까 사회 혁신을 보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쓰는 거.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 권 부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대부분 질문하신 건 다 이렇게 맞물려서 대답이 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오늘 주제가 사회적 가치 시대를 연다인데 이미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열렸고 말씀 이 대표님께서 하신 것처럼 필수다. 근데 아직까지 체감하는 이제 수준이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조금 더 거의 빨리 들어가고 있는 거고 누구는 좀 아직 못 들어오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 들어와야 된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은 또 아까 측정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공시하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에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그 밸류로 측정이 되고 하려면 결국 재무회계 기준처럼 그 전체 합의된 어떤 기준이 나타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이게 진짜 기업의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인정이 될 것이고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사회적 가치는 미래 가치가 아닐까. 기업 가치를 구성하는 부분 중에 현재 가치를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미래 가치일 텐데 기업 가치에서는. 근데 모든 미래 가치가 사회적 가치는 아니겠지만 사회적 가치는 분명히 미래 가치다. 지금 당장은 돈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지만 미래에 분명히 이것이 더 커다란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가치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나 그런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장 예.
저 아까 질문한 사항 중에 그 사회혁신을 잘할 수 있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제 1번이 나왔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회혁신은 이제 제가 뭐 감히 이게 얼마나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그 중국에 나왔던 그 여러 중에 궁통이라고 해서 궁하면 통한다 그러는데 가장 어려운 순간과 어려운 곳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려고 하는 것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스마트폰 시대 이전에 그 세계 핸드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노키아가 망하에 나갔을 때 그 핀란드의 청년들한테는 그 핀란드 국가가 무너지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핀란드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회혁신을 해서 사회적 기업가를 해서 스스로 기업가가 되지 않으면 핀란드는 망한다 해서 핀란드가 현재는 세계 사회혁신 제1위 국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94년도에 우리 비교한 예로 국가의 사회혁신이 이제 좀 망하는 경우가 1995년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4만 불 시대를 넘어가고 전 세계의 미국을 뛰어넘는 아시아 최고의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은 거의 뭐 해외로 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번 돈을 가지고 뭐 미국의 뭐 록펠러 센터를 산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투자했습니다. 혁신이 없었죠. 그 결과 그 국가는 기업의 혁신도 없었고 국가의 혁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회혁신을 하는 것은 질문자도 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장 풍요로운 시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만 불이 목표가 아닌 국민소득의 그 수치가 이제 5만 불, 6만 불을 뛰어넘는 정말 더 나은 삶의 질을 또 사회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이 가장 우리가 혁신할 어떤 마지막 그 바로 시험 때다 생각하고 힘을 합친다면은 분명히 그 각계각층의 그 역할에 맞게 사회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통하면 통한다. 그 북유럽 아까 이제 핀란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핀란드,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 경제도 잘하고 복지 잘하는 롤 모델도 하는데 이런 나라들이 자연적 조건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을 하지 않으면 뭐 무슨 부전자원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경제 혁신, 사회 혁신. 근데 반면에 이제 남유럽, 이태리나 스페인은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이 사람들 혁신 안 해요. 그래서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복지도 제대로 못하는.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한 것도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고 또 남북이 갈려 있고 군사비 뭔가 그 써야 되고 하니까 이게 이런 면에서는 악착같이 이제 혁신을 해서 경제 발전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혁신, 경제혁신에 성공을 했는데 사회혁신을 거기에 이제 올려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의식구조 얘기했는데 경제혁신에 너무 그냥 몰두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물질주의자가 된 거예요. 지나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돈이 없어 결혼도 안 하고 돈이 없어 애들도 안 낳고 뭐 자살하는 사람 많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회혁신, 사회적 가치 이런 거는 또 대한민국 사람이 열심히 잘합니다. 이번 코로나서 보였듯이 옛날에 뭐 버스 탈 때 우리 어릴 때 막 그 전쟁터였어요. 누가 줄 서요. 그래서 다 줄 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의식이 대단하는 걸 느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또 한번 마음먹으면 사회혁신도 잘하고 사회적 가치도 경제적 가치에 못지않게 모범적인 국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네 분 토론자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데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또 좋은 질문 해주신 것에 대해서 주최 측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감 토론 원에어 3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